삼성전자 부회장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도록 하겠다며 4세 경영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대국민 사과의 배경과 향후 전망, 경제부장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첫날인 오늘 출근길 지하철이 부쩍 붐볐고 미술관과 박물관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대부분 거리두기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식당에 가기보다는 먹을 거 가지고 와가지고 야외에서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에 아파트 8천 가구가 들어섭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노는 땅을 이용해 서울에 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용적률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지난 3일 북한의 GP 총격 당시 우리 군이 첫 대응 사격을 하는데 약 20분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은 앞서 즉시 대응했다고 발표했지만 사단장에게 보고한 뒤에도 10분이 더 걸렸습니다.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전 회장이 서울의 한 물품 보관소에 현금 55억 원을 숨겨놨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김 전 회장 검거 당시 집안에서 현금 5억 원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강훈이 판사와 판사 비서관 행세를 하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최소 1,0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직접 사과했습니다. 삼성이 인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하며 자녀들에게는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이번 사과가 법원의 권고에 따른 것이고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일각의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사의 상징이기도 한 삼성의 이 공개 발언이 불러올 파장 역시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먼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굳은 표정으로 회견장에 들어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이 부회장은 특히 자녀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승계와 관련한 뇌물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언급하면서 삼성을 둘러싼 많은 논란이 경영권 승계에서 비롯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삼성그룹 경영권을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과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에게 이어받았지만 이제 그 승계를 본인에게서 중단하겠다고 공언한 것입니다. 현재 기업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나는 자녀에게 앞으로 경영승계를 하지 않겠다. 재판부에 호소한 거죠. 이 부회장은 절박한 위기의식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한 차원 더 높게 비약하는 새로운 삼성을 위해 신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하겠다면서 성별과 학벌, 국적을 불문하고 훌륭한 인재를 모셔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노사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간 유지해온 무노조 경영을 포기하고 노동 3권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변화 역시 삼성의 미래와 관련해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그 의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창사 이래 82년간 유지해온 무노조 경영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12월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구속된 후 노조에 대한 변화가 시작됐는데 오늘 이 부회장의 선언으로 노조 활동이 힘을 받게 됐습니다. 당장 양대 노총의 삼성그룹 새 넓히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삼성그룹 노동조합 연대를 출범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교섭에 나서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일각에선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동안 어떤 이제 보상 심리 있을지 모르고 그다음 이제 삼성을 드디어 이제 접수를 했다라는 생각을 갖기 쉬운데 그런 거는 조금 공멸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지난 3월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사과를 권고한 데 따른 것으로 준법감시위는 내일 입장문을 낼 예정입니다. 삼성의 전통과 결별한 이 부회장의 파격 선언이 준법위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오전까지 대국민 사과문을 직접 수정하는 등 발표에 수위를 두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 내부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선언이라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삼성 분위기 직접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기자. 네, 삼성 서초 사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삼성 내부 분위기는 어떤 걸로 취재가 되고 있습니까? 네, 삼성 임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일부 참모들의 반대로 마지막까지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은 앞으로 새로운 실험이 될 전문 경영인 체제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삼성이 이렇게 나오면 다른 기업들도 긴장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재계에서는 대국민 사과 수위가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다른 대기업들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포기 선언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새로운 삼성을 강조한 만큼 전향적 미래를 제시해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삼성과 이 부회장이 재판을 앞둔 절박함 때문에 이런 발표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지금 삼성에 필요한 건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실천이라며 후속 조치를 강조했고 경실련은 이벤트성 사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에서는 도덕적 책임 회피와 법적 면죄부를 위한 사과이며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구두 선언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초 사옥에서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과는 법원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를 인정한 결단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제 남은 관심 중 하나는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삼성 관련 수사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입니다. 이 부회장과 삼성 관련 재판 수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최민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현재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의 피고인입니다. 경영권 승계 등을 의식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뇌물 강요 피해자로 봤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돼 풀려났습니다. 상고심에선 또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뇌물 인정액도 50억 원이 더 많다면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내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부회장 발표의 배경이 된 준법감시위원회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면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적인 피고인은 아니지만 삼성노조 와해 혐의도 재판 중입니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 등 삼성 고위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최근 계열사 전현직 사장들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도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건 모두 이재용 부회장 소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는 건 법원의 압박에 밀려서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평가할 수 있는 대목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삼성이 한국의 기업 문화를 주도해온 기업이라는 점에서 보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장원준 경제산업부장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일단 이 부회장의 사과 수위, 이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상보다는 높다. 강력하다. 그런 예. 반응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일부에서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든지 또는 이 부회장 약속이 그냥 말뿐이지 과연 실행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반론도 나오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생방송으로 직접 발언한 거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 포기는 이제 기정사실화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삼성 안팎에서는 과거에 대한 아주 원론적인 진정성은 담더라도 그런 사과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논란에 아예 원천 차단 선언을 한 겁니다.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나오지 않게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한다. 이 표현도 매우 구체적이어서 아마 뒤집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승계 포기 약속이라는 게 지켜지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었을 텐데 이런 결정이 나온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짐작하시겠지만 그리고 아까 앵커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예. 이런 민감한 결정은 결국 오너의 결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 실제로 이 부회장 주변에서 참모들도 또 측근들도 마지막 순간까지 경영권 승계 포기만큼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제고해달라 이런 충고를 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예. 하지만 결국 이 부회장 본인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 발표문을 보시더라도 이 부회장이 오래전부터 마음속에는 두고 있었지만 외부에 밝히는 것은 주저해왔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이게 그냥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이 부회장 본인이 삼성 경영권을 승계받는 과정에서 너무 고생을 했다. 자녀에겐 이런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소회를 예전부터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이 이제 본인의 감정과 국민의 감정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럴 수 있죠. 자 어쨌든 뭐 그 경위에 어쨌든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포기한다 이런 선언은 우리 그 기업사에도 대단히 중요한 선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라는 거를 기적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세계사적으로도 특별한 사례라고 보는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소위 오너 경영을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가 엇갈리긴 하지만 오너가 성패의 명운을 걸고 큰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에 따라서 거대 기업이 전략적으로 움직여서 목표 달성으로 돌진한다. 이런 시나리오의 모델이 한국코의 특징이라는 점, 그리고 그 모델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삼성이라는 점, 이런 건 부인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삼성이 승계 포기를 한다면 이는 다른 대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선단식 경영의 폐단이라든지 오너 독단 경영의 높은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대한민국 경제라고 하는 거대한 항공모함의 중요한 엔진 중 하나가 오늘부터 가동 중단 혹은 추진력 감소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 부여는 분명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의미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법원의 결정에 밀려서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일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여러 사람들이 여러 생각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삼성 이재용 부회장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됐는지 좀 그 경위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재용 부회장의 그 경영권 편법 승계 논란은 24년 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인수 이런 긴 이름의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오늘 이재용 부회장도 입장문에서 그 승계 문제 관련해서 삼성 에버랜드, 삼성 SDS를 언급했다. 그래서 비난을 받았다. 이런 구체적인 표현을 써서 그게 무슨 사건이었지 하는 사람들의 기억을 좀 촉발시켰는데요. 예. 간단히 말해서 두 사안은 나중에 비싼 값이 될 게 확실시되는 삼성 주요 기업의 주식을 싼 값에 인수할 수 있는 절묘한 방법을 삼성의 최고 두뇌들이 마련했다. 그리고 이를 이재용 부회장이 따랐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불거졌던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안도 논란의 본질은 비슷한데요. 당시로서는 절묘한 편법이 돼 불법은 아니었거나 예. 최소한 설사 불법이더라도 이 부회장 책임은 피해가는 묘안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묘한 편법을 점점 허용할 수 없다고 변화해간 시대적 상황, 또 그에 기반한 집요한 반격에 삼성은 결국 무릎을 꿇게 된 셈입니다. 예. 삼성 측은 아마 당시 나무만 보고 미래 숲은 놓쳐버린 소탐 대실에 지금은 땅을 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뭐 우리 장 부장 지적한 것처럼 그 당시에 좀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좀 다른 결과가 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장원준 경제산업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흘 전 발생한 북한의 우리 측 GP 총격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군은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즉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사실과 좀 달랐습니다. 실제로는 사단장에게까지 보고를 한 뒤에 20여 분 뒤에 대응 사격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응 사격을 하라는 명령도 현장의 판단이 아닌 사단장의 지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박경준 기자입니다. 북한의 GP 총격 뒤 우리 군의 대응 사격까지는 20여 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격 당일 합동참모본부는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즉각 2회 경고 사격과 경고 방송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 교전 수칙에 따라 현장에서 즉각 조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건 당시 GP 소초장은 북한의 총격을 받고도 본인이 판단하지 않고 상급 부대에 보고했습니다. 대응 사격 명령도 사단장이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장 지휘관이 GP 소초장으로 인식됐던 초기 군 당국의 설명과 배치되는 겁니다. 합참 관계자는 GP 소초장은 지휘자라며 합참 차원에서 사단장을 현장 지휘관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군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20분이 걸렸다면 비례적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현재 군에선 과거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선조치 후보고 방침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적의 도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정무적 판단을 거쳐 대응한 것은 우리 군의 방위 태세에 허점을 노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북한의 의도는 물론이고 우리 쪽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오늘 전방의 GP를 방문했습니다. DMZ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러 갔다고는 합니다만 이런 행동이 북한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또 이럴 때는 좀 연기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김현철 장관이 방문한 곳은 판문점을 비롯한 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 원형을 좀 유지를 하면서 좀 보강 공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 8월 시범 개장한 이곳은 개장 한 달 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폐쇄된 뒤 정부는 재개 시점을 검토해 왔습니다. 판문점 견학 재개와 또 이에 따르는 그 방역 상황, 코로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차원에서 김 장관은 평화의 길 파주 구간에 포함된 철거된 GP도 함께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이제 북한군 GP가 딱 이 나무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나무를 북한 GP 총격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 북한의 도발 의도가 확인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간다라는 것은 다소 좀 부적절한 처사가 아닌가. 다만 이곳은 지난 3일 북한 GP 총격 사건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직선거리로 90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통일부는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사전에 방문이 미리 예정돼 있던 것이어서 총격 사건 GP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수술이나 시술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가정보원이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거래가 아주 위축돼 있고 평양에서 사재기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고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정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북한 경제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가 불안 심리로 평양 주민들이 생필품 사재기에 나서면서 백화점과 상점에 인파가 몰리고 북한의 종합시장, 이른바 장마당이 열리는 횟수도 크게 줄었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유튜브에 이를 반박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지만 상점엔 물건이 모자라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환이 빨라서 잘 나가는 상품도 있고 안 나가는 상품도 있는데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중국의 물자 반입을 차단한 뒤 평양 상점에 설탕 등의 생필품이 바닥났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김 위원장 신변에 대해선 시술을 포함해 어떤 수술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다만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올해 김 위원장 공개 활동 횟수가 예년에 비해 66% 줄어든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정부가 용산역 철도 정비창에 8,000세대 규모 미니 신도시급의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이 아니라 그야말로 노른자위 땅이죠. 뿐만 아니라 서울 곳곳에 놀고 있는 땅을 개발해서 15,0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군한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5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입니다. 2012년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으로 불린 용산 국제 업무지구 사업에 포함됐지만
본 사업이 좌초된 후 시행사와 코레일 간 법적 분쟁이 길어지면서 9년째 유휴지로 남았습니다. 정부가 이곳에 8,000가구 규모의 주거 복합단지를 조성합니다. 이번에 용산 정비창 철도 부지를 포함하여 도심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18곳에 15,000호를 공급 가능한 입지로 확보했고 7,000세대 규모의 3기 신도시인 과천 신도시나 6,000세대 규모인 왕십리 뉴타운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8,000세대 대부분은 아파트로 구성될 전망인데 8,000가구 중 절반 정도는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주거시설 이외에도 국제업무지구 계획 당시 포함됐던 호텔, 쇼핑몰 등 상업시설과 국제전시시설도 들어설 전망입니다. 택지나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도심 유유지의 땅을 이용해서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것은 새로운 방법이자 고육주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울 도심 속 미니 신도시가 될 용산 정비창 도시개발 사업은 내년 말 구역 지정을 마치고 2023년 말 사업 승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용산역 정비창 개발 외에도 정부는 표류 중인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붙여서 서울에 공공주택 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집값을 잡기 위해서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 주로 수요 억제책을 펼쳐왔는데 공급 확대로 집값 대책을 급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0년부터 재개발이 추진되어 온 서울 신도림 재개발 예정 지역. 20여 년이 지났지만 사업 시행 인가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 추진 방식을 놓고 두 개의 다른 추진위원회가 대립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통합이 그냥 진행됐더라면 이중증은 아마 관리처분인가까지 갔을 거예요. 서울에서 10년간 조합도 설립하지 못한 재개발 사업지는 102군데. 정부는 이런 곳에 LH나 SH 등 공공기관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거나 기부 체납을 완화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참여를 받아들인 재개발 지구를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로 지정해 지원할 예정인데 대신 조합은 공적 임대를 제공하는 등 일정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정부는 또 소규모 재건축과 준공업지역 등도 활용해 2022년까지 서울에 모두 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재건축 시장을 통해서도 주택 공급이 가능한데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하고 있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고요. 2기 신도시나 또는 앞으로 분양해야 될 3기 신도시에 대한 유인책이 좀 없다는 거. 하지만 대형 재개발 지구나 입지 여건이 좋은 곳은 공공 재개발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번 정책의 실효성은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김봉현 전 회장이 서울의 한 물품 보관소에 현금 55억 원을 숨겨놨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김 전 회장 검거 당시 집 안에서 현금 5억 원을 발견하기도 했었죠. 검찰은 이 돈이 수원여객에서 횡령한 자금인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김봉현 전 회장 체포작전. 경찰은 당시 김 회장의 은신처에서 수상한 열쇠 1개를 확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열쇠는 서울의 한 보관소에 있는 한 평 남짓한 창고의 열쇠였습니다. 창고 안엔 여행 캐리어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캐리어를 열자 5만 원권 다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두 55억 원이었습니다. 김 회장 체포 당시 은신처에서는 5억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모두 합하면 현금 60억 3천만 원이 발견된 겁니다. 검거하고 나서 그 시위를 추궁을 해서 그걸 찾아낸 거죠. 돈가방을 들고 다니다가 힘드니까 밝혀보죠. 김 회장은 이 돈이 재향군인 상조회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원여객서 횡령한 자금이거나 라임의 자금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익인 것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환수 절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원여객 회사 돈 24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계속해서 박사방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붓다 강훈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는데 조주빈과 강훈이 각각 부장판사와 판사 비서관 행세를 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속았는데 최소 1,000만 원 이상을 뜯겼습니다. 검찰은 박사방 유료 회원을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로 분류하기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주빈과 강훈은 지난해 11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 중이었습니다. 조주빈과 강훈은 자신들이 부장판사와 판사 비서관인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최소 1,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상의 인물인 청와대 최 실장 등도 내세워 윤 전 시장을 안심시켰습니다. 검찰은 조주빈이 다른 공범 2명과도 윤 전 시장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강훈에게 사기와 아동청소년보호법, 강요, 협박, 범죄 수익 은닉 등 모두 11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전신 노출 사진을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사방 유료 회원을 성착취범행 자금 제공자로 분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순 음란물 사이트 회원이 아닌 범죄에 공조하며 필요한 자금을 준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서울의 한 교회가 일부 신도들에게 신앙훈련을 빌미로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교회 측은 사과하는 취지로 입장문을 냈지만 의견차라면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권용석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한 교회. 이 교회 소속이던 일부 전 신도들은 교회 내에서 가학행위가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리더 승인 아래 을 먹고 먹는 영상을 유저에게 보냈습니다. 이들은 교회 측이 신도들에게 인분을 먹게 하고 차 트렁크와 쓰레기통 등에 들어가 있도록 하는 등 가혹행위 정황이 담겨 있다며 SNS 대화방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10월엔 잠 안 자고 버티기 훈련을 하던 신도가 뇌출혈로 쓰러져 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19를 부르지 않으면서 외부인이 오는 토요 모임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걸 걱정을 하고 있었고 해당 신도는 교회 측의 늑장 조치로 장애가 생겼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교회는 입장문을 내고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자녀들이 서로 의견이 달라 법정에 서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전 신도들과 일부 네티즌들은 강제 해산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지만 교회 측은 진실을 밝히고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70대 할머니가 청소년 시절 자신이 겪은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심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할머니는 56년 전 자신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요. 이 긴 시간이 흘러서 할머니가 재심 청구에 나선 이유 직접 들어보시죠. 하동원 기자입니다. 올해 74살인 최말자 할머니가 재심 청구서를 들고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최말자 할머니는 18살이던 지난 1964년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던 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최말자 할머니는 중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저항이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가해자보다도 높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당시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최 할머니는 56년 만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로서 법에도 보호를 못 받고 사회도 보호를 못 받고 저는 이 사회를 변화를 시키고서 최 할머니 측 변호인단은 당시 검찰이 구속 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가해자와의 결혼까지 강요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기간 내내 가해자와의 결혼을 강요하고 고의로 혀를 절단한 것이 아니냐라며 자백을 강요했으며 재판부는 최말자 할머니가 제출한 재심 사유를 판단한 뒤 재판을 다시 열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첫날인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점심시간엔 거리가 눈에 띄게 북적해졌는데요. 전반적으로 조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줄지어 지하철을 기다립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오를 때도 앞뒤 좌우로 움직일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마스크를 썼을 뿐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듯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풍경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때와 달라졌습니다. 단체로 밥을 먹으러 나오고 점심시간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식당에도 줄이 굉장히 길고요. 그래서 저희는 식당에 가기보다는 먹을 거 가지고 와가지고 야외에서 먹는. 아예 마스크를 벗은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청계천도 코로나19가 정점에 달했던 지난 2월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사람이 늘었습니다. 사람들의 접촉 관계를 피하기 위해서 좀 거리를 두고 움직였다고 한다면 위험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쇼핑몰과 시장도 활력을 되찾은 듯한 모습입니다. 이곳 남대문 시장은 물건을 사러 나온 사람들로 코로나 사태 이전만큼이나 북적였습니다. 지자체는 체육시설 재개관을 앞두고 막바지 방역 작업에 힘을 쏟았습니다. 국민들은 굉장히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개장이 되면 그런 철저한 수칙은 잘 지키면서 정부는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이 경각심 완화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아프면 사나흘 집에 머물고 운동은 해도 공용 샤워실 사용은 자제하라. 오늘부터 바뀐 생활 방역 수칙인데요. 물론 옳은 얘기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 밖에 또 어떤 수칙이 시민을 혼란스럽게 하는지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생활 방역 수칙 중엔 운동을 한 뒤 땀에 젖어도 공용 샤워실 이용을 자제하라고 돼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복하고 씻지를 못한다면 거의 안 나오실 거예요. 초반에 그렇게 해서 회원님들이 많이 안 나오셨거든요. 식당도 손님을 최소 1m 간격으로 띠와 함께한 수칙이 버겁긴 마찬가지입니다. 고깃집에서는 이제 가운데에 저 화로도 있고 여러 명에서 손님들이 오다 보니까 한쪽 방향으로 앉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정부 권고안에는 대중교통 이용 시 차량에 혼잡하면 다음 차를 이용해 접촉을 줄이자는 항목도 있습니다.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침을 개인과 조직이 적용하는 데 대한 시간, 이거를 좀 충분히 갖지 못했다라는 점이 제일 우려스러운 점이거든요. 몸이 아프면 학교나 직장에 가지 말고 사나흘 집에 머물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켰다간 학교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방역당국과 교육부는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이 생활 속 거리두기 첫날을 보내며 어제보다 여유 있는 하루를 보냈지만 대구는 여전히 긴장 상태입니다. 전체 확진자의 60%가량이 대구에서 나온 데다 지금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간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 당분간 고강도 방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사무실 실내 온도는 30도. 직원들은 에어컨을 틀지 않고 창문을 열어 더위를 식힙니다. 콜센터 직원들은 한 칸씩 거리를 두고 띄엄띄엄 앉아 있습니다. 우선 저도 많이 더운 상태인데요. 선풍기나 부채를 통해가지고 온도를 좀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지만 공공도서관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구의 도심공원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자는 의미에서 벤치에 이렇게 자리를 비워달라는 안내 문구를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대구는 정부의 생활 방역 지침에 두 가지를 더해 고강도 방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고 이제는 그냥 그게 일상화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피해를 안 줘야 되니까 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등교계약 일정과 관련해 중고등학교는 교육부 방침을 따르지만 어린 학생이 많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년별로 수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2부제 수업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요즘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말이 여권에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처럼 누구나 고용보험에 들어서 실직할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하지만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일이어서 정부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오늘 이를 위한 당정 간담회가 열렸는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전면적 도입보다는 단계적 접근을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그 자세한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간담회에서 당정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돼야 된다. 청와대가 띄운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사실상 공식화한 셈입니다. 다만 선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가 적지 않다며 단계적으로 접근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택배나 배달기사 등 특수 고용 노동자와 예술인 등이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확대 및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법제화는 시급한 입법 과제입니다.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당정은 또 구직자에게 일정 기간 수당을 지급하는 국민 취업 지원제도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이런 여권의 구상대로 법안을 추진할 여당의 새 원내대표가 내일 선출됩니다. 3명의 경선 후보들이 오늘 초선 당선인들 앞에서 토론을 했는데 친문으로 분류되는 김태년, 전해철 의원은 속도와 성과를, 비주류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은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토론회 참석을 위해 입장하는 초선 당선인들에게 새 후보가 연신 악수와 인사를 나눕니다. 21대 민주당 당선인 중 초선이 68명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해 이들의 표심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내대표 도전에 나선 김태년 의원은 당정청 원팀과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국회개혁의 핵심은 수기의 총량은 유지하되 결정의 속도는 빨리 하는 것입니다.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전해철 의원도 속도와 함께 당의 주도적 역할을 앞세웠습니다.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신속 처리 안건의 일정 역시 330일에서 90일로 적어도 단축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 정성호 의원은 야당과의 관계 개선에 방점을 뒀습니다. 개원 협상이나 추후 원구성 협상이 있어도 강하면서도 유연하게 야당과 협상을 꼭 해내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초선 당선인은 자신들의 생각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놨다는 점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자신감에 찬 여당 의원들은 개파보다 능력과 리더십을 고려해 새 원내대표를 뽑자는 분위기입니다. 경선 결과는 내일 오후 4시 전후에 발표됩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미래통합당 역시 모레 새 원내대표를 뽑을 예정이지만 당의 진로를 두고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40대 초재선 당선인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선인 84명의 70%가 넘는 초재선들의 움직임이 원내대표 선출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 혁신의 밑거름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그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40대가 주축인 개혁 모임은 재선인 김성훈, 이양수 의원을 중심으로 김웅, 황보승희, 김병욱 당선인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화장을 고치는 정도의 그런 개혁이 아니라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지 되는데 앞장서가지고 해야지 된다 이렇게.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 남원정부터 민본 20일까지 19대 국회까지는 당내에 소장파 모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선 이런 목소리가 실종됐고 중도층과 젊은 세대 외면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변화에 따르지 않으면 이제는 정치 세력으로서 도태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김영준 명지대 교수는 친박이 패족 선언을 하지 못한 게 이번 총선의 가장 결정적 패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원내대표 경선은 이명수, 김태흠 의원이 포기하면서 주호영, 권영세, 양자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당의 혁신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원 협상이라든지 치밀한 정책 투쟁,
합리적인 원내 투쟁을 미래통합당 당선인 84명 가운데 초재선 비율은 70%가 넘습니다. 모레 있을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이들의 표심이 당락을 가를 전망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 희생자 조문을 갖다가 유가족들과 설전을 벌여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유가족 측이 대책을 가져왔냐고 묻자 이 전 총리는 난 의원이 아니다. 가라면 가겠다라는 식으로 답을 해서 유족들을 자극했는데 야권에서 이를 두고 비판이 쏟아지자 이 전 총리는 결국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최원희 기자입니다. 이천 화재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 분향소로 나오는 이낙연 전 총리를 향해 유가족이 원성을 쏟아냅니다. 이 유가족들은 누구인지 찾아요. 제가 모은 게 아닙니다. 분위기가 격앙된 건 앞서 이뤄진 유가족 면담 때문입니다. 유가족 측이 대책을 묻자 이 전 총리는 국회의원이 아니다. 현직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고 유가족 측은 전했습니다. 유가족이 장난하는 거냐고 따지자 장난으로 왔겠느냐고 되물었고 가라는 말엔 가겠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죄가 있다면 내가 최대한 노력했으면 얘기라도 그렇게 했으면 듣다 보니까 우라통이 터져갖고 중간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면담 내용이 공개되자 미래한국당은 교묘히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기름장어 같다고 했고 민생당도 총리 시절 대정부질이 답변으로 느껴진다고 공격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머리만 있고 가슴은 없는 정치의 전형이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전 총리는 수양이 부족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은 저의 수양 부족입니다. 그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전직 총리로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당선인은 별 준비 없이 조문을 갔다가 유족들의 마음에 생채기만 남겼습니다. 이 전 총리는 재방문 의사를 묻는 질문엔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숨기고 싶은 진실이 많은 걸까요? 중국 정부가 코로나 관련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통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사망자 유족 편에 섰던 활동가 소식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3,800여 명이 사망한 중국 우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은폐와 늑장 대응이 희생을 키웠다며 피해 보상 소송을 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벽에 부딪혀 변호사를 못 구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유족들은 소송을 내지 말라는 중국 공안의 협박을 받았고 변호사는 소송을 맡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소송을 도와주는 활동가가 증언했습니다. 검열당한 기사를 모으던 활동가들의 소식이 끊겼는데 외신은 우한에서 일어난 일들이 공개되는 걸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선 코로나19를 연구해온 중국인 대학 연구원이 살해됐습니다. Pitt says he was on the verge of making, quote, very significant findings toward understanding the cellular mechanisms that underlie the infection. 러시아 의사 3명은 근무하던 병원에서 잇따라 추락했습니다. 2명이 숨지고 1명은 중태입니다. What's provoking so much speculation on social media is that this is the third Russian doctor who's mysteriously fallen out of a window in recent weeks. 이들 모두 러시아 당국의 대응에 이의를 제기했던 의사들이어서 왜 추락했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2달 넘게 문 닫았던 미술관과 박물관도 부분적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당연히 거리두기는 필수였는데 이 수칙들이 관람객의 몸에 밴 모습이었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길게 늘어선 줄. 시민들이 한 명씩 차례로 입장합니다. 재개관 첫 관람객은 설렘을 감추지 못합니다. 못 오다가 이렇게 오니까 더 이게 이런 공간이 좋고 문화생활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립문화시설 46곳이 오늘부터 부분적으로 개관했습니다.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약 QR코드를 스캔해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람 중에도 1, 2m 거리를 유지하는 등 생활방역 지침을 지켜야 하지만 보고, 듣고, 만져보는 생생한 체험으로 그간의 갈증을 해소합니다. 지난 3월 온라인으로 개막했던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전도
현장 관람객을 맞았습니다. 온라인으로 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작품을 감상했고요.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너무 보고 싶은 전시였습니다. 일부 제한적인 재개지만 문화계 종사자들도 재개관이 반갑기만 합니다. 텅 빈 전시실을 보면서 그동안 관람객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절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당분간 거리두기 관람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모처럼 문화생활을 직접 즐기려는 관람객들의 발길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한라산 산신제를 모시는 산천단입니다. 그런데 백록담이 아니라 한라산 초입의 솔밭에 있습니다. 550년 전 제주 목사 이약동이 눈보라 속에 백성들이 제물을 지고 백록담에 오르다 숨지는 것을 보고 여기로 옮겼다고 하죠. 역사는 그가 베푼 선정보다 물러날 때 처신을 더 값지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손에 쥔 가죽 채찍마저 제주 물건이라며 관아 물루에 걸어두고 떠났습니다. 바다를 건널 때는 배가 요동치자 내 행장에 떳떳지 못한 물건이 없거늘 누가 나를 욕되게 했느냐고 호통쳤습니다. 짐을 뒤졌더니 부하들이 선물로 넣어둔 갑옷 한 벌이 나왔고 이 갑옷을 물에 던지자 풍랑이 그쳤다고 합니다. 제주 사람들은 그가 남긴 채찍이 낡아 쓰러지도록 물루에 걸어두었고 나중에는 그림으로 그려 기렸습니다. 10몇 년 전 어느 시청이 퇴임 시장에게 관사 집기 반환 공문을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떠나면서 가구, 카펫, 세탁기, 다리미에 비데까지 시 예산으로 산 2천만 원어치를 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장 관사는 정반대 형편입니다. 오거돈 시장이 물러난 지 10사흘이 되도록 개인 짐도 옮기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사퇴 기자회견 직후 거제도로 떠나 지인이 영업을 중단한 펜션에 머물다 그제 취재진에게 목격됐습니다. 오 시장님,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예요? 그는 사람 잘못 봤다는 말을 남기고 또 종적을 감췄습니다.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제2도시를 이끌던 대표적인 지자체 수장이 맞나 싶습니다. 비록 추문으로 물러나긴 했어도 해야 할 뒷마무리가 태산 같은 부산시정일 겁니다. 하지만 그는 관사 짐처럼 행정 인수인계를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용해서 핵심 사업과 업무를 맡겼던 정무라인 간부 15명도 모두 그만두어 시정의 공백이 여간 큰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옛 선인들은 나갈 때보다 물러날 때를 무겁게 여겼습니다. 퇴장의 미학이라는 말도 있듯 공직자의 사람됨은 머물 때보다 떠난 뒤에 더 잘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오 전 시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누구보다 부산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부산에 그리고 340만 부산 시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떠난 뒤에 그의 처신이 더더욱 그러합니다. 5월 6일 앵커의 시선은 부산시장이 떠난 자리였습니다. 벌써 이렇게 더우면 한여름엔 얼마나 더울까 싶으시죠? 곳곳에서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광주는 30.1도까지 올랐고요. 서울도 27.6도를 기록했습니다. 보통 이맘때보다 8도에서 10도가량 높았는데요. 내일도 서쪽 지역은 오늘처럼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덥더라도 마스크는 꼭 쓰고 외출하셔야겠고요. 반면 동쪽 지역은 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서쪽과 동쪽 기온이 꽤 다를 텐데요.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죠. 내일 서울이 27도, 전주는 26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은 울산이 19도, 부산 20도 등으로 꽤 선선하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모레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또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는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그 전까지는 날이 건조하겠습니다. 화재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5월 6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